그동안 악행을 자행해오던 고성희에게 오늘 크게 한 방 먹이는 날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시작합니다. 만약 그날 지은호가 그 종이에 자기 이름을 써버렸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날 오후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병실 한가운데 작은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테이블 위에는 어포용지 몇 장과 볼펜 한 자루, 그리고 기계처럼 딱딱한 제목이 적힌 서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 동의서. 글씨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잔인했죠. 여기요. 아래 칸에 보호자 성함이랑 서명만 하시면 돼요. 간호사가 예의 바른 미소를 남기고 나가자 병실 안은 숨조차 쉬기 조심스러울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지은호였습니다. 손에 쥔 볼펜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정작 지은호의 얼굴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눈앞에 있는 글자들도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은호는 서류를 내려다보면서도 전혀 다른 장면들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하루 종일 서서 장사하던 그 작은 식당. 언제 빚쟁이들에게 끌려갈지 몰라 불안에 떨던 동생 지강호. 그리고 붉은 불길 사이로 이름도 없이 버려지던 어린 자신. 그래도 이거 하나면 다 끝난다고 했지. 지은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여자, 고성희. 그 여자가 제시한 거래 조건은 참으로 치사했는데요. 동시에 너무 정확해서 도망칠 틈도 없었습니다. 내 간을 내주면 정순이 식당은 세무조사 안 들어가게 막아주겠다. 지강호 빚은 싹 정리해주겠다. 내 인생에 걸린 더러운 줄들을 내 힘으로 끊어주겠다. 표면적으로는 도움이고 실제로는 목줄이었죠. 그래서 결국 지은호는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살겠다는 결심도 죽겠다는 결심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서 반쯤 포기한 얼굴로요. 볼펜 끝이 천천히 서명란 위로 내려갔습니다. 보호자 또는 기증 동의자 성명이라는 글자 아래 공백이 한 칸 남아 있었는데요. 거기 적힐 이름은 분명 지은호였어야 했습니다. 볼펜이 종이에 닿기 직전 병실 문 쪽에서 갑자기 쇳덩이를 걷어찬 것 같은 소리가 터졌습니다. 쾅! 종이가 덜컹 흔들리고 볼펜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은호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문 쪽으로 튀었는데요. 그곳에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다고 하기엔 너무 위태로운 모습이었죠. 휠체어 하나가 문턱을 겨우 넘은 채 멈춰 있었고 링거줄이 머리 위에서 몇 가닥이나 매달려 있었습니다. 환자복은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휠체어 팔걸이를 붙잡은 손은 힘이 너무 없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우진이. 지은호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휠체어에 기댄 채 반쯤 고개를 떨구고 있던 남자가 힘겹게 얼굴을 들었습니다. 얼굴은 피 한 방울 남지 않은 사람처럼 창백했지만 눈동자만큼은 지나치게 또렷했습니다. 그 눈 안에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들어있었는데요. 살고 싶다는 처절한 욕망, 자신을 여기까지 끌고 온 엄마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지은호를 향한 복잡한 죄책감이 뒤엉킨 눈빛이었습니다. 누가 허락했어? 박우진의 목소리는 거의 기침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쉰 목소리가 병실 전체를 울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누가 내 간을 내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했냐고요, 엄마. 마지막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병실 안 공기가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지은호와 박우진의 시선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테이블 맞은편, 병실 한쪽 소파에 앉아있던 여자. 단 한 번도 초라해지는 법이 없었던 헤어스타일, 손끝까지 돈 냄새 나는 액세서리, 남을 내려다보는데 지친 기색도 없는 눈빛. 고성희였습니다. 잠시 동안 고성희의 얼굴도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계산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숫자를 마주쳤을 때처럼요. 우진아, 넌 지금 움직이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길 어떻게. 고성희는 급하게 일어나 휠체어 쪽으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박우진이 휠체어 바퀴를 꽉 움켜잡고 짧게 말했습니다. 오지 마요. 그 한마디에 고성희의 발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박우진은 움직일 생각조차 못하는 환자였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산소줄과 링거에 둘러싸여 있었죠. 진통제가 몸을 둔하게 만들었고 조금만 숨을 깊게 쉬어도 갈비뼈 주변이 쿡쿡 찔러 오는 통증에 눈앞이 하얘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틈 사이로 이상하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식당 하나 문 닫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세무조사 한 번만 세게 때리면 바로 끝나. 고성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강호, 그 애는 그냥 사채업자들한테 넘겨. 콩팥이든 뭐든 떼가면 되지. 사람 하나 살리는데 남의 인생 두세 개쯤은 버릴 수 있는 거잖아. 박우진은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들이 너무 생생했어요. 대신에 내 아들 살려달라고 했잖아. 그 애는 원래 버릴 애였어. 지금처럼 한 번 더 버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야. 원래 버릴 애. 그 한 문장이 박우진의 폐 속으로 차가운 쇠조각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자신을 살리려고 지은호를 협박한다는 것, 지은호의 엄마, 동생, 심지어 지은호의 일까지 몽땅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는 것. 이대로 수술대에 올라가면 난 그냥 엄마보다 더한 쓰레기가 되는 거네. 그냥 놔두면 어쩌면 진통제에 취해 아무것도 모른 채 수술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우진은 그 순간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였습니다. 팔에서 링거줄을 떼어내는 것부터 고통이었고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휠체어에 몸을 옮기는 동안 2번이나 눈앞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래도 박우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몸으로 병원 복도를 비틀거리며 지나 결국 지은호가 있는 병실 문 앞까지 왔던 거였습니다. 문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휠체어는 늘 그렇듯 너무도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그 쾅 하는 소리가 난 거였죠. 그만해요. 병실 안으로 들어온 박우진의 첫 마디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지은호 인생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요. 지은호가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묘하게 쑤셔왔지만 그 단어는 여전히 자기 것 같지 않았거든요. 고성희는 순간 코웃음을 칠 뻔했습니다. 너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아? 내가 여기까지 나온 것도 기적인데 수술 못 받으면. 알아요. 박우진이 말을 잘랐습니다. 알아서 더 그래요. 나 살고 싶어요. 진짜. 그 말에는 거짓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이 막히고 몸이 부서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일 아침 눈을 뜨고 싶다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죠. 근데 지은호간 받고 사는 삶은 못하겠어요. 나 그거 버텨낼 자신 없어요. 박우진이 힘겹게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숨 쉴 때마다 이 가슴 뛰는 게 누나를 뜯어다 붙여놓은 거라 생각하면 그건 그냥 살아있는 벌이에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준비하고 있던 건 그냥 체념이었는데요. 오히려 정말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런 고백을 들으니까 묘하게 부끄러워지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한테 뭘 하라는 건데? 고성희가 이가 갈리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술 포기하고 여기서 죽으라고. 박우진은 잠시 숨을 골라 삼키고 이번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 반대죠. 시선이 고성희의 배로 내려가더니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내 대신 내줘야죠. 말은 차분했지만 내용은 너무나 과감했어요. 25년 전에 엄마가 선택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불길 속에서 저 하나만 꺼내오고 지은호는 버렸던 그날. 그 선택에 대한 계산서 이제라도 가져와야죠.
그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내리는 아주 긴 유죄 판결 한 줄이었어요. 이번 간은 지은우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엄마 것도 써야 맞는 거 아니에요? 미쳤어? 고성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기나 해? 내 몸에 칼을 대라고. 고성희에게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었거든요. 밑바닥에서 밥그룹 안주인 자리까지 기어 올라올 때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 사교계에서 자신을 빛나게 만든 갑옷 같은 거였습니다. 완벽하게 관리해온 피부, 흉터 하나 없게 지킨 배, 모든 게 그녀의 자존심이었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살리려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말 속에도 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호를 위해서라는 문장은 끝까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박우진이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요. 엄마가 나 살리려고 뭐 했는지.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 인생 망가뜨려도 된다는 면허증은 아니잖아요. 지은호가 대답 대신 동의서 쪽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에 적힐 이름이 누구여야 하는지 이 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오겠단 거지. 손이 휙 핸드백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금장 로고가 박힌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뽑아들더니 자동으로 손가락이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그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전화는 비서실로 걸렸습니다. 김비서, 정순이 식당 알지? 거기 세무조사 넣어. 위생 점검이랑 뭐든지 다 걸어. 오늘 안으로. 스피커폰으로 전환된 통화 내용이 병실 안에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러나 잠시 후 들려온 대답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회장님, 그건 말씀이시라면 이미 한 번 진행했었는데요. 그럼 결과 빨리 내서 문 닫게 하라니까. 그게 아니라요. ST그룹 쪽에서 먼저 로펌 붙여서 대응하셨습니다. 5년치 장부 싹 들여다봤는데 탈세도 없고 위생도 최상 등급으로 나와서요. 오히려 구청에서 모범업소 표창장까지 나왔습니다. 뭐라고? 저희가 억지로라도 문제 만들었다간 무고로 고소당할 뻔해서요. 더 건드리면 ST그룹이랑 정면으로 싸워야 해서 당분간은 손 떼라는 지시 떨어졌습니다. ST그룹. 지은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이지혁. 고성희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그럼 지강호. 그놈은 지금 어디에 있어? 당장 끌고 오라고 했잖아. 사채업자들한테 넘기라고. 이번에는 예전에 연결해두었던 사채업체 쪽으로 전화가 넘어갔습니다. 아, 회장님 그 사람 건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나다니 누가 마음대로. 그게 이지혁 대표님이 직접 나서셔서요. 원금의 이자까지 전액 변제하셨고 저희 쪽은 불법 대출 혐의로 수사 들어간 상태라 이름이 더 거론되면 저희가 위험합니다. 고성희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정순이 식당, 지강호의 빚,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눈독 들였던 AP 인수전까지. 그 모든 판의 반대편에는 전부 똑같은 이름이 서 있었습니다. 이지혁. 그러자마자 이번에는 휴대폰이 먼저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에는 박진석이 떠 있었고요. 평소 같았으면 반가운 구원의 손길이었겠지만 지금은 이상하게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여보. 애써 다정한 톤을 섞어 전화를 받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첫 마디가 그 얇은 희망을 잘라냈습니다. 고성애 씨. 여보가 아니라 씨였습니다. 요즘 시끄러운 이야기 들려오더군. 박진석의 목소리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딸 박영나 작품, 실제로는 조수시켜서 그린 거 맞지? 돈 흘러간 계좌, 작가랑 나눈 통화 녹음, 작업실 CCTV까지 자료 다 받았어.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병실 문 쪽을 힐끔 돌아봤습니다. 여보, 그건 오해예요. 그 사람들이. 그만하지.
난 이미 판단 끝났어. 박진석은 감정을 섞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내 명성에 흠집 날 일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당신 때문에 AP 인수권에서 ST그룹에 밀렸다는 소문 도는 거 지금 회사 안팎 다 난리야. 내가 확인해보니 반은 사실이고 반은 헛소문이더군. 그러니까 나를 좀 더 믿어주면 오늘부로 당신 이름으로 나간 투자금 전부 회수한다. 법무팀에서 이혼 서류 보낼 거니까 서명해. 언론에 크게 안 터지게 조용히 처리하는 걸로 해주는 게 마지막 배려야. 그리고 더 할 말 없다는 듯 가볍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내 얼굴에 먹칠하는 아내 필요 없어. 또 이번에는 진짜로 대화의 여지도 없이 끊겼습니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은호는 손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면서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 모든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가장 강하게 느껴진 감정은 통쾌함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아, 이제 진짜 끝까지 갔구나. 그저 오래 미뤄두던 결말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한 느낌이었죠.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지원이 들어왔고 그의 옆에는 박영나가 있었습니다. 영나는 평소처럼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온 것도 아니고 요란한 옷을 입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코트에 눈가만 빨갛게 젖어 있는 얼굴이었죠. 엄마. 그 짧은 부름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들어있는지 보는 사람도 알 정도였습니다. 잘 왔다, 영나야. 너는 엄마 편이지? 오빠 살리려면 이 정도는. 이게 뭐예요? 박영나는 엄마 말은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지원이 손에 쥐고 있던 작은 USB를 들어 올렸고요. 고성희의 눈이 그 작은 물건 하나에 꽂혔습니다. 그거 어디서 난 거야? 엄마가 박영나 작가님 그림 대신 그려주던 조수 있죠? 지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계좌 내역이랑 작업실 CCTV, 통화 녹음 다 여기 들어있어요. 영나 씨 이름으로 나간 작품들, 실제로는 누가 그렸는지 증거도 있고요. 지원아, 내가 어떻게 너 지금 누구 편이야? 저는 사실 편은 잘 모릅니다. 이지원의 말투는 건조할 정도로 담백했습니다. 그냥 진짜 사실이 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박영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그녀는 엄마를 그리고 동시에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나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진짜 화가 아니라는 거. 엄마가 사람 한 명 사서 뒤에서 그림 그리게 하고 나는 그냥 사인만 하는 거.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더 편했거든요. 엄마가 만들어준 천재 화가 타이틀 읽기 싫어서. 영나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빠 살리겠다고 언니 인생을 통째로 팔아버리는 건 그건 아무리 엄마라도 너무한 것 같아요. 영나야, 넌 지금 누구 편을? 오빠 편이요. 그리고 내 편이요. 박영나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진 오빠 말대로 해요. 지은호 언니 간 말고 엄마 간 주세요. 한 번쯤은 진짜 엄마답게 행동해 주세요. 고성희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평생 자신 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딸에게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박우진은 휠체어에 힘없이 기대 앉아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지은호는 발치에 떨어진 볼펜과 찢어지지 않은 동의서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으며 박영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움직인 사람은 결국 고성이었습니다. 테이블 위 동의서를 집어들더니 제일 먼저 지은호가 서명하려던 칸을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거칠게 두 동강 나면서 지은호 이름이 적힐 뻔했던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은호가 아주 조금 숨을 내쉬었습니다. 원하는 게 이거였지? 고성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다시 펼쳐
가장 아래 칸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기증자간 제공자 성명. 아무 글자도 적혀있지 않은 빈칸에 고성희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망설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다 결국 볼펜을 꽉 쥐고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 고, 성, 희. 한 글자, 한 글자 적을 때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어쨌든 이름은 적혔습니다. 됐어. 동의서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으며 고성희가 앉은 자리에서 픽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다들 만족해? 표정만 보면 체념한 사람 같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서늘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눈을 보면서 이 여자가 완전히 변했다고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수술날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고성희가 눈을 뜨고 누워있던 곳은 예전처럼 샹들리에가 달린 VIP 병실이 아니었습니다. 커튼 하나로 겨우 공간 구분이 되는 다인실, 비슷한 환자복을 입은 사람 셋, 보호자들이 떠드는 소리, 끊임없이 울리는 호출벨. 환자분, 이동 준비할게요. 예의는 지켰지만 아무 감정도 섞이지 않은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가 복도로 밀려나갈 때 고성희는 하늘만 바라보고 누워있어야 했습니다. 천장 위 형광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스쳐 지나가는데 그게 마치 자기 인생의 장들이 하나씩 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끝일까? 수술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위에 수술 중 표시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도 심장 깊은 곳 한켠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평생 이렇게 그냥 당하고만 살았어. 고성희는 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 한번 양보해줄 수는 있지. 내 몸에 칼을 대서 우진이 살렸다. 그럼 우진이는 평생 나한테 빚지고 사는 거다. 지은호, 저 애도 쉽게 날 잊지는 못하겠지. 자기가 버린 엄마가 간 떼서 오빠 살렸는데 어떻게 나를 완전히 잘라내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 한구석에서 떠오르는 이름 하나. 박진석. 당신도 날 버린다고 했지. 그런데 온 세상이 아들을 위해 간까지 내준 엄마라고 나를 칭송하기 시작하면 당신 체면이 허락할까? 그런 여자를 끝까지 버리는 걸. 고성희에게 이 수술은 참회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묶어두기 위한 마지막 끈이었죠. 환자분, 마취 들어갑니다. 편하게 숨 쉬세요. 얼굴 위로 마취 마스크가 내려왔고 차가운 기체가 코와 입을 파고들었습니다. 싫어.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지만 누가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눈앞이 천천히 어두워지는 마지막 순간 고성희는 수술실 무영등 아래 퍼져 있는 빛을 보면서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붉은 불길 속에서 아들 하나만 안고 뛰쳐나오던 그날, 뒤에 남겨둔 작은 등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자신. 이번엔 그 불길이 자기 배 위로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기적적으로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박우진의 몸 상태는 믿기 힘들 만큼 빠르게 회복되어 갔고 이지혁이 준비해 둔 특실로 옮겨져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AP그룹세 사옥 공사가 한창이었는데요. 그 건물 인수와 리모델링을 위해 이지혁이 몇 날 며칠 밤을 새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박우진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애매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들어가도 돼.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민 사람은 지은호였습니다. 예전처럼 카페 앞치마를 두른 모습도 아니고 화려하게 꾸민 모습도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그런 수수한 모습이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제 와? 박우진이 일부러 투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바빴어. 지은호는 짧게 대답하고 사과 몇 개와 작은 과일 칼을 꺼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사과를 깎기 시작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할 정도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도망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맙다. 박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 깎아줘서. 그것도 그렇고. 박우진이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살겠다고 결정해줘서. 내가 끝까지 동의서 찢어달라고 했으면 나 진짜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널 살린 건 내 엄마야. 내 간이 아니라 고성의 시간이잖아. 끝까지 엄마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박우진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나 입장에선 둘 다야. 지은호,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가 그런 선택을 했을 리도 없고,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여기 누워있지도 못했을 거고. 그래서 지금 나보고 이해해달라는 거야? 사과 껍질을 자르던 칼이 잠깐 멈췄습니다. 내 엄마도 나름 고생했으니까 한 번쯤은 봐주라고. 그 말은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박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엄마 용서 못했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나한텐 아직 엄마거든. 죽어도 엄마, 미쳐도 엄마. 지은호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 그러면서도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그 사람 평생 고성의 씨로 부를 거야.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고.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야 사과 한 조각을 잘라 박우진 입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박우진은 아무 말 없이 받아먹었습니다. 사과는 달고 시었지만 그 맛이 입안에서 전혀 구분되지 않을 만큼 마음이 복잡했죠. 반면 고성희의 회복은 박우진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깨어난 뒤 며칠 동안은 물 한 모금 삼키는 것도 힘겨웠고 배를 가르는 통증과 함께 머릿속에서는 계속 박우진의 말과 박영나의 눈빛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사실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렇게 길게도 느껴졌던 이번 기간 동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비서도 사교계 친구들도 박진석도 그리고 무엇보다 박우진과 박영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회복 후 퇴원 수속을 밟던 날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고성희는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박우진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기만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여러 번 반복한 끝에 겨우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우진아. 그 순간 안에 있던 사람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형식은 존댓말인데 내용에는 벽이 단단히 쳐져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난 우진이 엄마야. 고성희는 그 말 하나에 매달려 보려 했습니다. 당연히 아들 보러. 그래서요? 지은호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왔습니다. 시간 내줬으니까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엄마라고 부르라고 한 적 없잖아요. 고성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내 간으로 살린 애야. 내 아들이야. 얼굴 정도는. 그러니까 여기서 공개 사과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지은호는 고개를 살짝 돌려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보고 있던 박우진을 흘깃 바라봤습니다. 우진이 오빠, 이제 당신 때문에 아플 일 없어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대로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까지예요. 고성희의 손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난 그래도 널 살려. 나 당신이 살린 적 없어요.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지킨 건 정순이 엄마였고 동생 지강호였고 그리고 온갖 수단 다 써서 내 주변 막아준 이지혁이었어요. 당신은 그냥 내 인생을 사고 팔려고 했던 사람일 뿐이에요. 너 감히.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은호가 문을 조금 더 열어 고성희를 복도 쪽으로 한 걸음 떠밀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박우진의 뒷모습은 돌아서 고성희를 붙잡지도 않았고 완전히 모른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긴 꿈에서 아직 덜 깨어난 사람처럼 창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게요, 고성혜 씨가 우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예요. 철컥.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리잔 깨지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고성이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저 잠깐 쳐다보았다가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한겨울. 바람이 칼처럼 부는 날, 무료 급식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낡은 목도리와 해진 패딩 사이로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털모자를 푹 눌러 쓴 그 여자의 얼굴에는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듯한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 여자가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한때 사교계를 주름잡던 사람이라곤 아무도 상상 못할 모습이었죠. 식판을 받아들고 줄을 이동하던 중 급식소 안쪽 구석에 놓인 작은 TV에서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ST그룹의 이지혁 대표와 지은호 인재재단의 지은호 이사장이 화재 피해자 및 미실종 아동 지원 공로로 올해의 경영 인상 및 사회공헌 대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식판을 들고 있던 고성희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화사한 색의 정장을 입고 상을 받는 지은호가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눈빛,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웃음. 그 옆에는 지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유난히 부드러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ST그룹 대표 이지혁. 기자들의 질문에 둘이 나란히 대답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한 한 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저처럼 어릴 때 큰 화재를 겪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재단을 만들었고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급식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고성희의 머릿속에는 25년 전 붉은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안고 나온 아이와 버리고 온 아이. 자신이 선택했다고 믿었던 그날의 결정이 지금 TV 화면 앞에서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장면이었죠. 딱 손에 들고 있던 식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고성희의 신발 위로 쏟아졌지만 그녀는 그 열기를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 여자. 누가 들었는지 알 수도 없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 애가 다 가져갔네. 남편도, 아들도, 딸도, 돈도, 명예도, 심지어 엄마라는 자리까지도. 뭐가 먼저였는지 따지자면 사실은 정반대였겠지만요. 먼저 버리고, 먼저 빼앗고, 먼저 짓밟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생각하면 말이죠. 하지만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 마음에는 그런 객관성이 들어갈 틈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분노와 억울함이 자리 잡기 딱 좋죠. 고성희는 급식소 구석으로 비틀거리며 몸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낡은 스웨터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에 만져지는 건 거칠게 굳은 수술 자국이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지은호를 죽이려다 지은호의 오빠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내줬다는 사실. 그걸 평생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믿고 있었는데 세상은 이미 다른 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지은호는 자신이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말하면서도 어느 누구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아이들이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은호의 마지막 말에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자기 몸의 상처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혹독한 겨울 공기 속에서도 고성의 눈동자 한가운데에는 다시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잃을 건 다 잃어버린 사람. 가진 게 더 이상 없다고 믿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는 걸 지은호도 이지혁도 아직은 모를지도 모릅니다. 고성희는 그렇게 밑바닥에서 TV 화면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지은호. 너는 위에서 빛나고 나는 여기서 썩어가 볼게. 대신 이대로 끝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 수술 자국 위에 올려진 손가락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힘을 줘서 움켜쥐어졌습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이 웃으며 상장을 맞잡은 그 장면에서 고성희의 텅 빈 눈동자는 한 번 더 번쩍 빛났습니다. 화려했던 날들은 끝났지만 고성희라는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요.